인간관계를 예술로 만들어가는 사람 공부방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술술 풀리고 어떤 사람은 꼬이기만 하는 거 말이죠. 같은 회사 다니고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처지인데도 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게 참 궁금했어요. 운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원래 타고난 성격 차이일까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을 오래 관찰하다 보니까 하나 보이더라고요. 말버릇이었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달랐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심지어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이 내뱉는 말의 결이 달랐다는 겁니다. 반대로 뭘 해도 안 풀리는 사람들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죠. 그게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습관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안 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분명 보일 겁니다. 내 말버릇 속에 숨어있던 내 인생의 방향이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친구입니다. 첫 번째가 말투입니다. 한 회사에 정말 특이한 경우가 있었어요. 팀장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인상부터 쓰고 회의 때마다 트집 잡고 부하 직원들한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수였죠. 그 팀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힘들어했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다른 팀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고 퇴근길에는 한숨부터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같은 팀에 있던 박 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그 팀장 밑에서 일했는데 이상하게 표정이 밝은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물어봤죠. 야, 너는 어떻게 버티냐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팀장이 화를 내면 다른 사람들은 에휴, 안 되겠어. 또 시작이야. 이러는데 이 사람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나오는 말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년 동안 직장인 2,400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방법이 있을 거야. 다시 해보자 같은 긍정적 언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코르티솔 수치가 38%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반대로 안 돼, 불가능해, 끝났어.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같은 일을 겪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2배 가까이 높았다고 해요. 말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몸을 만들고 몸이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그 박대리가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달랐느냐? 욕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잘 끝내고 싶다, 팀장님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 이런 자기 욕구는 그대로 두고요. 대신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요. 회의 시간을 바꿔보기도 하고, 보고 방식을 달리해보기도 하고, 어떨 땐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말을 꺼내기도 했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욕구를 포기합니다. 한 번 안 되면 에이,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욕구 자체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을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말버릇의 문제라는 겁니다. 입에서 안 돼가 먼저 나오는 사람은 뇌가 그렇게 학습되는 거예요. 반대로 방법이 있을 거야가 먼저 나오는 사람은 뇌가 자동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있어도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지를 선택할 수 없어요. 행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건 다 똑같으니까요. 다만 그걸 이루는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포기하지 말자. 대신 방법만 바꿔보자. 그게 안 돼와 방법이 있을 거야의 차이입니다. 입에서 어떤 말이 먼저 나오는지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의식해 보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먼저 나오는지 말이죠. 그 말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둘째,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한쪽은 물음표이고 또 한쪽은 마침표입니다. 동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친구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걸 본 옆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또 시작이네. 너 요즘 맨날 그러더라.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 보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숨 쉬던 사람은 더 기분이 안 좋아져서 그냥 먼저 일어났다고 해요. 똑같은 상황이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더니 옆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딱 이 세 글자였어요. 한숨 쉬던 사람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집에서 좀 힘들어서요. 그렇게 둘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마침표였고 하나는 물음표였습니다. 너 맨날 그래. 라는 건 단정이에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마침표인 거죠. 무슨 일 있어요? 는 질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물음표인 거예요. 미국 UCLA 심리학과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 연구팀이 5년간 직장 내 갈등 상황 892건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갈등이 해결된 경우에 73%는 한쪽이 왜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같은 열린 질문을 던졌을 때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갈등이 악화된 경우에 81%는 당신은 원래 그래, 맨날 그러더라 같은 단정적 표현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물음표 하나가 관계를 살리고 마침표 하나가 관계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 박 대리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까다로운 팀장한테 했던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팀장이 화를 내면 또 저런 애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뒤에서 욕만 했어요. 마침표로 끝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만 달랐습니다. 팀장 책상 앞으로 가서 팀장님, 오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처음엔 팀장도 황당해했다고 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겠죠. 그런데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팀장이 입을 열었답니다. 사실 집에서 좀 일이 있어서 그날 이후로 팀장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다고 해요. 적어도 그 박 대리한테만큼은요.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때를 알고 더 현명한 사람은 물을 때를 안다. 우리는 보통 말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할 말, 내 의견, 내 감정 표현. 그런데 진짜 관계를 만드는 건 질문이라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말이 아니라 내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단정하고 있진 않은지. 저 사람 원래 저래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돼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침표들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진 않은지 말이죠. 오늘부터는 물음표를 달아보세요.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호기심 하나가 사람을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마침표는 관계를 막지만 물음표는 관계를 엽니다.
셋째, 타인의 감정에 붙이는 말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둘 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에휴, 이것저것 검사한다고 돈만 깨지고 시간만 버리고 정말 오늘 왜 하필 나만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옆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검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게 다행 아니에요? 요즘 돈 없어서 병원도 못 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똑같이 병원에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불평으로, 하나는 감사로 끝났어요. 뭐가 다를까요? 말끝에 붙는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 부서가 통째로 없어지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옮겨지는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부서에서 다른 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퇴근길에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새 팀 가면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왜 하필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다른 사람은 집에 가서 가족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만하길 다행이야. 해고 안 되고 자리라도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새 팀 가면 뭐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똑같은 발령입니다. 하나는 끝으로, 하나는 시작으로 본 거예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긍정심리학센터에서 10년간 직장인 3,200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어려운 상황을 이만하길 다행이야.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거야. 같은 긍정적 재평가 언어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5년 후 승진율이 47% 높았고 이직률은 62% 낮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왜 하필 나만 다 끝났어? 같은 파국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우울증 발생률이 3배 높았다고 해요. 상황이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석이 감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밖 대리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날아갔습니다. 몇 달 준비한 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팀 전체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다들 우리 팀 이제 끝났다. 평가 어떻게 받을 거야.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박 대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지금 무너진 게 나중에 더 큰 문제로 터지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고 해요. 이게 무슨 낙관론이냐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맞아.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포기 모드에서 재정비 모드로요.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만 불행하다. 깊은 말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물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쉽진 않아요. 당장은 억울하고 화나고 좌절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다만 이겁니다. 그 감정을 느낀 다음에 어떤 말을 붙이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만으로 끝낼 건지 이만하길 다행으로 돌릴 건지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버릇의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일단 감정은 느끼되 말은 조금 다르게 붙여보는 거예요. 최악이야 대신 이 정도면 다행이야. 끝났어 대신 여기서 배울 게 있을 거야. 그 작은 말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넷째, 해석의 왜곡입니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옆 할머니한테 귤을 하나 건넸어요. 이거 하나 드세요. 제가 시골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귤을 받은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왜 이걸 주시는데요?
무슨 부탁이라도 있으세요? 준 사람이 황당해하면서 아니, 그냥 드시라고요 했지만 받은 사람 표정은 계속 굳어 있었대요. 같은 경로당에서 또 다른 할머니가 귤을 건넸습니다. 이거 하나 드세요. 이번엔 받은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 고맙습니다. 귤 먹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둘 다 귤 하나 받은 겁니다. 하나는 의심으로, 하나는 감사로 받았어요. 차이가 뭘까요? 해석의 역과 장치가 달랐던 겁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아요. 과장이 대리한테 커피 한 잔 쏠게요 했습니다. 한 대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지? 왜 갑자기 커피를 사준다는 거지? 무슨 일 시키려고 그러나? 잔업이라도 시킬 건가? 다른 대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 과장님이 오늘 기분 좋으신가 보네. 고맙다. 똑같이 커피 한 잔 얻어먹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경계심으로, 하나는 호의로 받아들였어요. 전자는 관계가 멀어지고 후자는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25년간 대인관계 패턴 연구를 진행했어요. 총 4,8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과가 뭐였냐면요. 타인의 호의를 꼬아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10년 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수가 평균 3.2명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평균 11.7명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해석의 왜곡성이 높을수록 외롭게 산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꼬아듣는 사람이 생길까요? 대부분 과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자주 들었던 말들이에요. 세상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 공짜는 없어. 아무나 믿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의심합니다. 호의를 받으면 불편하고 칭찬을 들으면 거북하고 도움을 받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역과 장치에 불신이 가득 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삐딱하게 들리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안의 필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로 듣고 어떤 사람은 의심으로 듣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 내가 지금 꼬아듣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이 진짜일 수도 있어. 정말 그냥 주는 걸 수도 있어. 일부러라도 한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그래도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역과 장치가 맑아져요.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 호의를 베풀 때 일단 한번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의심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다섯째, 과거 이야기 꺼내는 빈도. 아파트 단지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비슷한 나이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이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버릇없어. 아까 마트에서 애가 인사도 안 하더라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과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그때는 말이야. 옛날엔 다들 그랬지. 30분 동안 과거 이야기만 한 거예요. 옆에 앉아있던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애들도 착한 애들 많아요. 아까 마트에서 한 학생이 재 떨어진 지갑 주워주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 오전의 일이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과거에 살고 하나는 현재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한 직장인이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동료들이 다 없는 거예요. 같이 밥 먹으러 간 거였습니다. 이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좋진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렇네. 맨날 나만 빼고 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학교 다닐 때도 애들이 나만 안 불렀었지. 회사 와서도 똑같네.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과거의 상처를 끌고 온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못 봤나 보네. 뭐, 다음에 먼저 물어봐야지. 지금 일은 지금으로 끝낸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 트라우마 연구센터에서 15년간 성인 2,600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현재 사건을 과거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 강도가 평균 4.3배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지금 일어난 일 하나로도 충분히 속상한데 과거 상처까지 더하니까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또 맨날 항상 같은 말이 붙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건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개인화.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 침투성. 밥 먹다가도 길 가다가도 불현듯 그 기억이 튀어나와요. 셋째, 영속성.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라고 믿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사람은 과거에 갇혀버려요. 현재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장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실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서 지금을 오염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과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번 멈춰보세요. 내가 지금 과거를 끌고 오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때? 오늘은 뭐가 좋았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에 집중하는 연습이에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과거 이야기 대신 오늘 일어난 일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예전엔 마리아 대신 오늘은 마리아로 문장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여섯 번째, 조언을 들을 때의 반응.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이륙하자마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공황 증상이 온 거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야, 괜찮아. 나 좀 봐. 지금 여기 나랑 같이 있잖아. 내 손 온도 느껴져? 여기에만 집중해봐. 친구가 손을 잡아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황 증상이 있던 사람이 친구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그렇게 조금씩 진정됐다고 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해준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 같은 상황이 또 있었어요. 다른 비행기에서도 한 사람이 공황 증상을 겪었습니다. 옆 사람이 말했어요. 진정해요. 괜찮아요. 비행기 사고 확률이 얼마나 낮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말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공황 상태에 있던 사람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사람은 조언을 받아들였고 두 번째 사람은 조언을 튕겨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경우는 마음에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의 말이 들어올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마음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위스콘신 대학교 정서 신경과학 연구실에서 2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총 3,4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 연구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옆에 있을 때 불안한 사람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42% 감소했다는 겁니다. 감정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지고 편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편안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할머니가 계속 우울해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옆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위로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가 다 할머니 좋아하잖아요.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울해하던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쉽지. 당신들은 몰라. 좋은 말이 다 튕겨나간 겁니다. 마음에 벽이 쳐져 있었던 거예요.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조언을 받아들인다. 깊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내 마음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 만약 아니라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지금은 조언 들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이게 더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조언 좀 들어도 될까요?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좋은 말이 귀에 안 들어올 때는 억지로 듣지 마세요. 대신 마음을 먼저 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산책을 하든 차 한 잔 마시든 혼자 조용히 앉아 있든 마음의 공간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좋은 말이 들어옵니다. 7번째, 인사 방식. 어느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이었어요. 월세를 못 내서 집이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선가 1,000만 원을 구해 오셨어요. 그 돈이면 당장 급한 빚을 갚고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삼겹살 파티를 했다고 해요. 신문지를 펴놓고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빛이 보인다. 우리 하면 되는 거야.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또 올 거야. 그 집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배운 게 있어요. 힘들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요. 방법은 있다는 거요. 그 아들은 자라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해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집도 빚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렵게 돈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에휴, 이것도 얼마 못 가. 어차피 또 빚 생길 거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고기를 사 먹긴 했지만 식탁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웠답니다. 그 집 아들은 자라서 뭔가 잘 되려고 하면 먼저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봤고 하나는 시작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본 겁니다. 작별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헤어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또 만나요.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끝이네요. 안녕히 계세요. 단절로 끝내는 거죠. 같은 작별인데 하나는 다음을 기약하고 하나는 관계를 정리합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발달 심리학과에서 3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부모의 낙관적 언어 사용과 자녀의 성인기 회복 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본 겁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괜찮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같은 말을 자주 한 가정의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 실패 상황에서 재도전율이 71% 높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이제 끝났어, 다 틀렸어, 같은 말을 자주 한 가정의 자녀들은 한번 실패하면 포기하는 비율이 68% 높았다고 해요. 말이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1,000만 원 들고 와서 삼겹살 파티 한 집 아들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나중에 직장에서 정말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힘들어도 끝이 아니라는 걸요. 방법은 있다는 걸요. 그 믿음이 몸에 새겨진 거죠.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작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끝내느냐가 다음 시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면 정말 끝이 돼요. 또 만나요로 마무리하면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과 헤어질 때 어떤 말을 하는지요. 관계가 끝날 때, 일이 마무리될 때, 어떤 상황이 정리될 때, 끝이네요 라고 말하는지, 또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는지, 그 한마디가 다음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끝이 아니라 여운을 남기는 작별 인사요. 고마웠습니다. 또 만나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에게 다시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말버릇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방법이 있을 거야와 안 돼의 차이. 무슨 일이세요? 와 맨날 그래의 차이. 이만하길 다행이야와 왜 하필 나만의 차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과 꼬아듣기의 차이. 현재의 머무름과 과거를 끌고 옴의 차이. 조언을 받아들임과 튕겨냄의 차이. 여운을 남김과 단절로 끝냄의 차이. 이 작은 말버릇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나 운이 아니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였습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되는 말버릇을 써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안 돼, 대신 방법이 있을 거야. 맨날 그래, 대신 왜 그랬을까? 왜 하필 나만 대신 이만하길 다행이야.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후 당신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오늘부터 좋은 씨앗을 뿌려보세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따뜻한 말을 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예술로 만들어가는 사람 공부방이었습니다.